예, 다음으로 일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이번 시간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일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은 일에 대해서 미리 또 앞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루트임팩트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팀의 나종일 매니저님께서 역시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 지속 가능한 삶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인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의 박란희 편집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기대 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임팩트 워크팀의 강보라 매니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루트임팩트의 나종일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전부터 그 체인지 메이커들을 둘러싼 모든 그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오전부터 참석하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 이 성수동 생태계와 또 디웰 하우스라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 하우스를 통해서 그 체인지 메이커들 둘러싼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체인지 메이커가 과연 길러지는가 태어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인지 메이커들을 어떻게 하면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일인데요. 일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던져볼 화두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일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일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하실 분들일 텐데요. 맞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분과 함께 좀 일과 일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네. 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일을 도대체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을 세 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좀 전통적으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과서적으로 뭐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관점들도 세대별로 아니면 처한 환경별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세 분께서는 그 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기대 이사님께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이런 데 도와주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입안하도록 어떤 정부 관계자라든가 기자들과 이렇게 옹호 활동을 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HR 쪽에서 조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기회도 있었고
한 번은 그 20살 이제 직업을 생각할 나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첫 장이 직업이었어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책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직업에 대한 관점은 어쩔 수 없이 다 진화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생각하는 직업과 이제 나이를 먹을 때 직업이 많이 다른데 여러분 또래 정도라면 아무래도 그 이제 30대라면 경제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또 20대라면 그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미래 뭐 장인 장모님도 만나야 되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분으로서 또 이렇게 명함을 내밀었을 때 친구들한테 별로 꿀리지 않는 이런 그런 자기 자존감과도 관련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아직은 젊었을 때는 이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화가 아니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이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이것이 어떤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귀결되기도 하고 그때쯤 되면 이렇게 계속 진화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매우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란희 편집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쓰신 책 중에 워킹맘 생존 육아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굉장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일을 분석하고 이렇게 써주신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좀 그런 책을 쓰셨고 그 일에 대한 관점이 또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특히 일하고 일자리는 좀 다른데 일하고 저희 때는 일을 이꼬르 일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일 이꼬르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에 관심이 많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 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해서 뭐 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언론사에 간다거나 조금 더 깊숙이 하고 싶은 분은 NGO에 있다거나 저도 이제 뭔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사에 들어왔고요. 이 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 변화를 이끄는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서 이거를 매체, 미디어, 글이나 방송이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게 하고 싶어하는 이 일을 하고 싶은 저는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 일자리의 접근성이 많이 제한됐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 임신 9개월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룩한 상태에서 취재원을 만나러 가면 상당히 이제 불편한 눈으로 그 나이에 20년 전이니까 그 나이에 이렇게 일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일을 하지 않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전업주부를 아이를 키우면서 있어봤어요. 그래서 그 다녀왔을 때 자기가 이제 2년 쉬게 됐죠. 쉬고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이가 둘 다 이제 미취학 아동을 둔 그 여성이 전직 기자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이제 신문사였기 때문에 그 예전 형태의 풀타임 잡 완전히 새벽 6시에 나가서 새벽 1, 2시에 들어오는 풀타임 잡 아니면
되게 그냥 하청을 저희 가치와 반하지만 글을 써야 하는 하청식 프리랜서 이런 일들을 많이 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게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중간이 없을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는 똑같은데 일 자리 자체는 너무나 7, 80년대 적이다. 예,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비영리 단체의 사무총장님이 되게 유연한 근무를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그 인연으로 쭉 더 나은 미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맘 생존휴가를 쓰게 된 것도 저는 제 주변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여러분들과 또 저희 집에 가보면 소위 말하면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맘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전업맘들이 또 이만큼 있어요. 이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도 똑같은 저희 과거의 저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사회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저는 이런 간극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일 자리에 대한 좀 더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지 뭐 노동 관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조금 더 이런 일자리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금 더 유연성을 확보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책을 쓰게 됐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여기도 사실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이 장애인이 만약에 여기에 연사로 온다. 그럼 이 경사로가 없잖아요. 이 경사로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이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도 여기 연사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워킹맘에 대한 그러니까 워킹맘을 위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형태의 저는 우리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편집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요즘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빠로서 지하철에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없는지를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출구 하나밖에 없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이렇게 일에 대한 관점들, 경험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강보라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이제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 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일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또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일을 이제 시작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고민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저 개인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을 그렇게 자아 실현의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어느 날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에 대한 그 화두를 잡게 되었어요. 물론 이 행복이라는 건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됐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생각의 방향이 저 중심에서 조금은 세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저에 대한 일의 관점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체인지 메이커의 미션,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거창하게 표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작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그게 제 일에 녹아들면 그게 바로 일에 대한 관점이 되고 또 그 관점에 기반해서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일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립니다. 네,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그 일에 대한 관점은 어쨌든 계속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좀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한 주제로 좀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일을 어떤 수단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일과 삶은 분리된 영역이고 이 두 개가 경쟁해서 하나가 좀 성공하려면 다른 하나가 포기되어야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고 이에 대한 좀 반동으로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삶이 좋은 삶이다. 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또 일과 삶이 어떤 분리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인생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일과 삶을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이 화두에 대해서 좀 강보라 매니저님께서는 동의하는 편이신가요? 네, 저도 예전에는 일과 삶을 굉장히 분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사생활과 공생활 이렇게 저를 두고 공생활에서의 강보라와 사생활에서의 강보라는 전혀 달라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저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표현하기도 어려웠고 또 일에만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그랬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일과 삶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고 엄청 어렵고 이거는 뭐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과 이미지로 저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루트 임팩트로 옮기게 되면서 루트 임팩트 자체가 굉장히 또 소규모이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조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동년배인 동료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루트 임팩트로 오면서 공생활과 사생활을 분리했던 저의 삶이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좀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되었을 때 저를 더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커피를 마시다가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런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개념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통합의 과정이 오히려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통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치라고 하면 너무나 100% 일과 삶의 영역에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과중한 업무라던가 또 과중한 스트레스에 겪게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아닌 굉장히 긍정의 의미의 통합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루트 임팩트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서 1시 사이에 출근하고 그에 맞춰서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간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실험해 봤어요. 아직 실험 단계이고 확정은 하지 못했는데 그런 시간과 공간을 자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료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런 과정이 일과 삶의 통합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제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란희 편집장님께서는 이 소셜 섹터와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뭐 취재들과 많은 내용들을 이제 글로 쓰셨을 텐데 보시면서 이 소셜 섹터에서도 그런 좀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통합에 대한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강보라 매니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이제 소셜 섹터는
일과 삶을 통합시키기에 참 좋은 곳 같아요. 예. 예전에 이제 뭐 1세대 소위 말하는 1세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삶을 다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전히 그냥 올인한 거, 자기 삶을 아예 일치시킨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근데 이제 요즘은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상당수가 비영리 조직 내부 갈등에 대한 문제예요. 비영리 조직이든 뭐 소셜 섹터에 있는 소셜 벤처든 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더 나은 미래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핵심 가치와 우리가 꼭 다뤄야 되는 문제에 대한 내부 이렇게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소셜 섹터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이런 문제, 일자리에 대한 혁신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만큼 되게 많은 얘기들이 이 영역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리더들의 말과 젊은 그룹들의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오면은 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겁이 나냐 했더니 예전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이 사회가 이런데 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왜 우리 조직을 움직이지 않는가 막 이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왜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그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그 조직 내의 갑을에 엄청나게 예민하고 그리고 뭔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갈등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리더 그룹들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보상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을 조금 주니까 얘들 월급 올려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 젊은 그룹은 우리가 월급 많이 받으려면 충분히 대기업이든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보상이 낮더라도 월급이라는 금전적인 보상이 낮더라도 이 사회에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닌 다른 보상을 바라고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다른 보상이란 뭔가? 그래서 그 다른 보상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희망제작소에서 한 1년 동안 그럼 과연 좋은 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헌잡 줄게 세잡다오.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세요. 더 나은 미래 홈페이지에 희망제작소 이렇게 치시면 콘텐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그 15,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노동시간이 길지 않고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 일이 재미가 있고 개인이 성장하는 일, 이런 거를 다 바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준,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이 이제 세대 간에도 되게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 조직의 자기의 성장을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되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원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막 그 업무가 막 수평적으로 해서 막 추진되는 거를 원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조직 내 자기 결정권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일과 삶을 통합하려고 그러면 이게 소셜 섹터는 되게 좋은 환경인데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직 내부에서 그리고 또 이 소셜 섹터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각각의 그 지속 가능한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서로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거를 되게 큰 화두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편집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은 사실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흐름, 그리고 또 개인이 정말 일에만 함몰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일을 통해서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려면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직적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대 이사님께서는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들에서 그 소셜 벤처들을 포함한 좀 광의의 스타트업에서
어떤 좀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흐름들을 통해서 이런 개인들이 일에서 자기의 통합적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스타트업까지 가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회사를 가기 싫었던 적은 있는데 그게 일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 사원들이 회사를 옮길 때 거기 가면 뭐 한다는 건 알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실망시키고 염증을 느끼게 만들었던 건 사실 그 주변 환경과 그 역동이, 거기서 일어난 사람들과 역동이 큰 부분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과 스타트업이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생산 수단으로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농부가 밭을 여기서 저기까지 갈아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조립 라인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날 입력해야 될 데이터 양이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뭐 어떤 기계 문명의 발달로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더 이상 옛날 뭐 난쟁이 쏘아올린 공에 나오듯이 이렇게 앞빈으로 찔러가면서 일을 시켜서는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세상으로 지난 2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일과 삶의 통합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그랬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일과 삶의 분리도 아니 밸런스도 못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근데 뭘 통합을 더 기름을 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책은 못 읽었고 그 양반 그 동영상을 1시간 정도 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분. 근데 그 제목이 약간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잡은 거고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시간을 못 쓰는 게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일에다가 work 쪽에 거기다 부여된 시간을 좀 찢어가지고 내 커뮤니티, 내 패밀리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챙기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업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대충 이제 정리가 됐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그 생산 수단으로서 존재하던 시절이 끝나고 스타트업이 특히 그런데 지금은 그 같은 시간을 투입한다 그래서 결과가 같지 않아요. 누구도. 네, 어떤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해서 누구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 뭐 내 운영팀에서 뭐 CS를 할 때 고객과의 대화를 하든 이것이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어느 스타트업 대표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핑크퐁 아시죠? 핑크퐁 만든 그 김민석 씨 그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의 족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DBR에서 스타트업 문화 인터뷰하러 가서 얘기했을 때 스타트업은 취직을 하는 곳이 아니다. 스타트업은 세상을 조금 더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풀어보는 곳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업하려고 왔을 때 또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받으려고 VC 앞에서 피칭을 할 때 우리가 꼭 물어봐요. 페인 포인트가 뭐냐?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냐? 네가 볼 때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이제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창업이 시작되거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하려면 애들이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카톡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절대로 그 스타트업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짜증나게 했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퇴근, 회식, 와서 뭐 잔소리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진짜 일에 대한 몰입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관리하는 직원, 생산수단이 아니라 내 동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내가 대접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스타트업 CEO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뭐 유연근무제 한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탑 티어 스타트업들은 이미 출퇴근 시간도 없앴고, 뭐 휴가도 물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고, 휴가 사유도 물론 적지 않아요. 왜 휴가를 가니라는 따위의 질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동료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싶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고, 스타트업들이 종사하는 그 영역은 거기 근로자들이 이제 퀄러티로서, 업무의 질로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한 단어로 규정하지만 수천 개 회사가 다 다르지요. 다 다른데 잘 되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많이 없앴어요. 네. 이제 뭐 그런 회사가 뭐 버즈빌이니 뭐 배달의 민족이니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죠. 이 정도로. 네, 이런 흐름들이 스타트업과 이 소셜 벤처 이 쪽에 많은 인재들을 좀 모으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게 신기한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그 해외파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되게 많고, 뭐 아예 어릴 때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 있는데, 그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물론 대기업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기업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취업이 안 되는 곳이고, 지금 대기업은 이미 유학생들을 안 뽑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적응이 안 되고, 그 영어를 그 정도 하는 거는 국내파도 다 해요. 영어를 말로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한글 문서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라이팅에서 유학 출신들이. 그래서 보면 스타트업이 급여가 높지 않아요. 급여가 높지 않고, 또 그 미국처럼 막 스탁 옵션을 주지 않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착각인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되게 짜요. 그래서 왜 거기를 굳이 가겠냐? 그 퀄러파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왜 스타트업을 가겠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 첫 번째가 문화예요. 문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서베이를 했는데, 저희가 매년 해요. 저희가 그 컨설팅 기관하고 서베이를 하는데, 대기업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시니까 대기업 직원 600명 중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가고 싶니? 했을 때 그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임받는 그런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스탁 옵션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제 지겨운 거예요. 이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물며 외국에 있다가 온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 미생 받잖아요. 거기 갈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저런 데 가면 내가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스타트업으로 많이 오고, 이미 그 쿠팡 팀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거의 1세대들이 대부분 해외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로 인해서 이제 좋은 인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으니까 글로 많이들 몰리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서로 갈구지 않는 문화, 이것이 스타트업들의 젊고 똑똑한 친구들을 모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제도적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로 그 인재들이 네, 많이 이쪽 섹터로 넘어오고 스타트업을 도전하고 창업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좀 신생 조직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좀 정의하고 이것들을 해결을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도 글로벌한 소셜 벤처라던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편집장님께서는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 포럼을 하나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혁신에 대해서
일반 스타트업들은 되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빼앗아 가고요. 소셜 스타트업들, 소셜 벤처들은 정말 고생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빼앗아 간대요. 경쟁자가 이제 정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영리든 소셜 벤처든 상당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페인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페인 포인트 자체가 일반 스타트업은 마켓에 있다면 여기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역할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스케일업이 잘 안 되는가를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부의 힘이 막강해요. 예, 정부가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 다문화가 상당한 유행이었습니다. 다문화가 국제 결혼이 엄청 많아. 사회 문제가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이런 패턴입니다. 정부가 하기 어려운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다문화도 그런 거죠.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 안에서 가정 폭력이 벌어지고 그런 피해 여성들이 생겨나면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면서 부정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민간이나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 이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이분들에 대한 뭐 한글 교육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뭐 가정폭력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이제 정부 안에서 이것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나라의 해결 방식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성가족부 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200개, 220개가 가량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 200개입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거 200개입니다. 교육부도 200개예요. 왜 200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지자체 숫자만큼 딱 센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똑같은 100억짜리 쓰더라도요. 그 센터 운영비로 각각 10억씩만 주더라도 30에서 40%를 그 운영비로 쓰고 실제로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조금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 정책 안으로 들어가서 다 좋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민간에서는 결국은 하고 있던 다양한 그란트라고 하죠. 정부에서 받던 그런 그란트도 거의 없어지고 기업들도 이제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기업 사회공헌 기금도 끊어지니까 이런 민간이 거의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소셜 섹터의 그 스케일업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래도 감사한 건 뭐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런 이제 협치 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제 이런 민간과 영국을 가보면 영국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간의 전문성 있는 민간과 항상 파트너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간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조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셜 섹터에서 다 같이 좀 목소리도 높여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막 아까 이기대 이사님하고 또 말씀 나눴는데 정부가 자꾸 투자만 하려고 그래요. 소셜 섹터를 자꾸 키워내기만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거는 어떤 소셜 섹터에서 노숙인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걸 정부가 구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 부분은 되게 약하고 앞단에만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단뿐만 아니라 이런 팔로 개척 영국을 가보면 상당히 그 소셜 벤처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상당한 비즈니스 모델의 거의 절반 가량 이상이 그 정부가 사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장을 키우는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강보라 매니저님께서는 실제로 조직들에서는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정말 소셜 섹터가 성장하고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아까 이기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매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청년들도 인지하고 있고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작은 조직들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그 직원분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직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스타트업들이 임금이나 근로계약이나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슈를 일으킨 사례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반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과 도전 정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인재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성장을 정말 견인할 좋은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뭐 근로계약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조직의 리더가 항상 고민하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유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인재들을 계속 끌고 유지하는 것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 내 합의가 되고 고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긴 시간 동안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우리가 더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제일 뒤에 계신 검정색 옷 입은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저티 프로젝트의 서연선이라고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고요. 저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에 있어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자기 발견하고요. 안전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진저티 프로젝트라는 저희 조직은 경력 단절 여성 3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력 단절 여성 3명이 창업하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마지널라이즈, 가장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 되게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겼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재택근무 가능하고요. 저희 조직원 지금 6명이 있는데 근무 일수를 스스로 선택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뭐 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학습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경력 단절 여성은 자기 스스로가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 셋이 같이 스터디를 하다가 우리에게 맞는 조직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의 변화가 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조직들은 기존에는 자기가 체인지 메이커고 자기가 일이나 자기 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리고 그 발견들이 많아질 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지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이나 통합은 어떤 양적이거나 정적인 개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올 텐데
그 변화 속에서 통합과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화가 얼마까지 깊숙하게 진전될 수 있는가 조직 안에서. 그래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가가 결국 우리 조직 안에서 새로운 혁신 또 새로운 일과 균형의 균형점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을 조금 바꾸는 정책적인 노력을 좀 넘어서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한 환경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많은 구성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세대가 다르고 또 욕구가 다른 구성원들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조직 문화, 특히 안전하게 그것을 발언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희 그냥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네. 일단 용기에 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주변에 그런 경력 단절 어머니들 스타트업은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고 또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성장을 못하기는 해요. 그게 뭐랄까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사실 그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죠. 사실 그게 아주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슈는 아니고,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조직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타트업 내부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시절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지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직 심리 쪽에서 크롬볼츠라고 하는 학습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조직 생활을 내 첫 사수였던 사람한테 배운 대로 몇십 년을 가요. 크게 자극이 없다면.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직급과 상관없이 여전히 젊은 꼰대가 있는 거고 나이 먹은 열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창업을 하셨을 때에는 어쩌면은 자주 모여서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정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과 삶의 통합이라는 교재, 책에도 보면 세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첫 번째가 be real이거든요. 가장 솔직하게 나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걸 가식 없이 얘기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창업자끼리 모여서 팀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니 사업 아이디어니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찾으려는 노력과 진솔한 대화가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보니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루트 임팩트 홈페이지에 디스커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패널분과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